인공지능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38쪽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그리 많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오늘은 문장과 단어의 유사도, 즉 문장과 단어가 비슷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벡터의 연산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벡터의 개념부터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나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우리 벡터의 연산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벡터의 연산에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배, 그리고 기하적 표현.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과정이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연산과 기하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덧셈과 뺄셈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가 지금 성분이 A1부터 AN까지 n차원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벡터 A와 벡터 B가 있는데요. 두 벡터의 합은 성분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성분 두 개를 더해서 그 합으로 새로운 성분 A1 더하기 B1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벡터는 똑같은 차원일 때만 덧셈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빼기도 똑같아요. 벡터의 차도 우리가 첫 번째 성분끼리 이제 또 차를 실행시켜서 A1-B1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그리고 n번째 성분과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합과 차를 실행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벡터의 실수배는 한 n차원 벡터 A에다가 앞에 지금 어떤 게 K배가 이제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벡터 A의 실수배라고 얘기하고, A가 n차원 벡터면 상수, 즉 실수 K를 곱해도 똑같이 성분이 KA1부터 KAN까지 n차원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기하적 표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좌표평면, 2차원 좌표평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벡터도 2차원 벡터를 가지고 와야겠죠. 점 A1, A2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 A라는 대문자 A점, A1, A2까지 가는 이 선분, 이 벡터를 우리가 벡터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성분으로는 A1, A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벡터 A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벡터 OA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예제 3번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나와 있는데요. 성분끼리 합만 해주면 되겠죠. 1, 1, 0, 4, 2, 3이 되겠죠. 4차원 벡터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요런 거 계산할 때는 우리 뭐 동료항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벡터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대입시키는 게 좋아요. 벡터 B랑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계산이 되면 소거가 되죠. 그리고 벡터 A가 두 개가 나오니까 벡터 A에 곱하기 2를 하는 실수배죠. 아까 했었죠. 벡터 A에 그대로 곱하기 2를 해주면 2, 6, 0, 4라는 4차원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4번도 과제로 주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다 더하면 3,1이 되겠고, 자, 빼기도 암산해 볼게요.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2 빼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2차원 벡터 나오고, 자, 3번은 벡터 A의 실수배, 2배를 해주면 2,4라는 벡터의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과 단어 사이에 유사성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인공지능이 실행하는 전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유사성을 판단하는구나 정도만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빈도수 벡터를 활용하면 주어진 텍스트 자료에서 중요한 단어나 주제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단어들은 해당 텍스트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그 문장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자, 하나의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의 임베딩 벡터의 각 성분별 동그라미 평균을 구하면 그 문장을 대표하는 벡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어떤 단어가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A의 단어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연필, 손편지, 종이가 나오고 문장 B의 단어로는 인공지능, 이메일, 스마트폰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개 가지고 와 볼게요. 위에 적힌 6개의 단어가 아니라 여기 새로운 단어 컴퓨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 평면은 뭐냐면 옆에도 나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임베딩 벡터로 나타낸 단어들을, 즉 위에 6개의 단어들 있죠. 2차원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 위에 그대로 벡터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순서상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컴퓨터의 지금 좌표는 보니까 1.6, 1.3이 되죠. 그럼 벡터 C를 1.6, 1.3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컴퓨터는 문장 A에 가까운지 문장 B에 가까운지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도를 파악하면 우리가 어떤 실생활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냐면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알죠? 인공지능 스피커에도 유사도를 파악해서 사람이 어떤 물음을 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문장의 유사도를 파악해서 똑바른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검색 시스템에도 이런 유사도를 파악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OTT 같은데 추천 시스템 이런 데도 이 유사도 파악이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사도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평균이에요. 우리 이 평균을 두 가지로 이제 짜져 있는데요. 이게 A 문장의 단어예요. A 단어라고 할게요. A 단어의 평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임베딩 벡터가 다 이제 평균으로 구해져 있는데요. B 단어에서 이제 평균을 구한 거예요. A 단어는 연필, 손편지, 종이였죠. 자, 연필, 손편지, 종이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0.5, 1.5, 1을 다 더하면 이제 2.5가 돼요. 맞죠? 3이 되네요. 3이 되는데요. 그 3을 나누기 3을 통해서 어떤 성분을 얻을 수가 있냐면 1이라는 성분을 얻은 거예요. 식이 이렇게 되죠. 평균식.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두 번째 성분에 있는 이 성분들을 모두 더하고 또 평균을 구하면 0.9가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B 단어에 있는 인공지능, 이메일, 스마트폰에 각각의 성분들을 더하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을 구하면 우리 결과값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 1.4가 돼요. 그리고 A 단어에 있는 임베딩 벡터의 성분의 평균은 1,0.9가 됩니다. 자, 이것 두 개 중에서 이 C 벡터 1.6, 1.3에 더 가까운 벡터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리 공식 배운 거 기억나요? 맞아요. 벡터에서도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C와 M 사이, 벡터 C와 벡터 M 사이의 거리, 그리고 벡터 C와 벡터 N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위쪽에 있어요. 벡터 C와 이제 벡터 M 사이의 거리를 선분 CM으로 표시할 거고요. 쌤이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선분 CN은 벡터 C와 벡터 N 사이의 거리를 선분 CN이라고 할 겁니다. 거리 공식 쓴 거죠, 여러분. 벡터의 성분끼리 이제 거리 공식,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써서 계산은 따로 안 볼게요. 루트 0.52와 루트 0.02가 나왔어요. 자, 크기를 비교해보면 선분 CN의 거리가 훨씬 가깝죠.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에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이 컴퓨터라는 단어는
거리가 가까운 문장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장 B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유사도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높다. 거리가 짧으면 가깝고 유사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자료의 단어 임베딩 벡터들에서 이 평균을 이용한 벡터를 구하면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벡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벡터와 새로운 단어를 나타내는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하여 여기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문장이나 단어들 사이에 유사한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리 공식을 써서 유사한 정도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과제 한 개 낼게요. 이번 시간 요거만 과제로 내겠습니다. 과제는 우리 패들렛 포트폴리오에 올려주면 됩니다. 패들렛 포트폴리오에 우리 노트 같은데 과제 수행한 후에 휴대폰으로 사진 간단하게 찍어서 풀이까지 같이 해가지고 과제로 올려주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과제로 해주시고, 자, 41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텍스트 자료의 시각화 방법이에요. 여기는 그냥 시각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수학 기호로 표현된 자료의 내용, 경향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표, 그래프, 단어 그룹. 이거 단어 그룹 우리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실습한 거예요. 워드 클라우드였죠. 워드 클라우드 실습을 했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표 2-1과 같이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자료가 주어졌다고 할 때 총 도수나 평균 등은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비만 또는 저체중인 학생을 구별해야 된다면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면 이 표 2-1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비만인지 누가 저체중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 2-3과 같은 요런 표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얘기해요. 산점도라고 얘기를 여기 적혀 있네요. 산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를 장점 한번 줄쳐 볼게요.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1번과 5번 여기 체크 동그라미 된 두 학생 있죠. 1번과 5번처럼 다른 자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자료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특이점이라고 불러요. 특이점이 두 개가 보이죠. 1번 학생은 키는 작은데 몸무게가 엄청 높은 편이죠.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비만이고 이제 5번 학생은 키는 엄청 큰데 몸무게는 작아요. 많이 말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산점도의 개념 한번 보고 갈게요. 두 개의 변수 xy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서상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 도식화한 것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2-3번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해석을 특이점을 조금 제외하고 해석을 해준다면 점들이 이렇게 이런 경향으로 지금 찍혀져 있죠. 살짝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런 경향은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 부분만 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좀 비례한다는 느낌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산점도에는 양의 상관관계 말고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표만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가면 이처럼 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서 표, 산점도, 막대 그래프 등 여러 방법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벡터로 표현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봅시다. 문장 A, B, C에 대한 지금 단어들이 쭉 나와 있고 이거를 벡터, 빈도수 벡터겠죠. 문장 A는 인공지능이 몇 번 사용됐다? 3번 사용됐다. 그래서 여기에 3을 적는 이런 빈도수 벡터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봇도 여기 빈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 4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문장을 벡터로 표현하면 목적하는 값을 얻기 위해 벡터에 아까 얘기했죠. 연산, 더하기, 빼기, 실수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A, 벡터 B, 벡터 C를 모두 더해서 이 성분값들을 빈도수를 모두 더해서 벡터 하나로 만들었는데요. 이 빈도수 벡터를 뭘로 표현할 거예요? 상대도수로 표현을 하면 특정 단어가 어떤 단어에 비해 몇 배 더 사용되었는지 알기 쉽고 그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상대도수 벡터로 따지는 방법은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대면 수업에서 한번 다 바꿔본 내용입니다. 자, 상대도수 벡터로 이렇게 이제 표현된 자료가 있어요. 자료는 그냥 참고하도록 할게요. 더 계산은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이게 표죠, 여러분. 표로 상대도수를 모두 나타내고 있어요. 표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자, 두 번째,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고 있어요. 막대 그래프. 이 데이터를 뭐 규모부터 성분까지 이런 용어들을 나열하고 막대 그래프로 이제 색깔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 항목의 장점이에요. 막대 그래프의 장점. 여러 항목의 수량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기 쉽습니다. 비교하기 쉬움.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이게 막대 그래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원이 보이죠. 원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뭐 원 그래프 비슷한 그림으로는 파이 그래프가 또 있어요. 파이 그래프. 자, 원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 이 비율을 알 수 있죠. 퍼센트, 백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례 관계를 구성할 때 이런 원이나 파이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거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 한번 적어볼게요. 각 부분이 차지하는 전체의 백분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교과서에는 이렇게 뭐 표,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참고로 선 그래프라는 게 있죠. 선 그래프. 선으로 이렇게 꺾은 선 같은 걸로 표현한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는 선 그래프가 사용되는 우리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시간의 흐름이 보여지는 환경. 우리가 뭐 2015년부터 현재 2023년도까지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선 그래프를 표현하면 좋아요. 어떤 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량을 관찰할 때는 선 그래프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시각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 좀 나와요. 단어 구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실습을 했기 때문에. 문장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를 쉽게 파악하도록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 동그라미 단어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 구름은 사용 빈도에 비례하도록 단어의 크기를 정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크기. 요 크기가 중요하겠죠. 크기.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단어의 크기가 큰지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뭐 밑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저런 기사를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워드 클라우드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단어 구름을 보면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했다. 이런 문장을 주제로 한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간 구조 단백질 예측 이런 거 바로 보이죠. 크기가 큰 거. 그래서 기사를 읽지 않아도 알파폴드가 분자 생물학에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고, 이처럼 주어진 자료를 한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자료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시각화하는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과제는 아까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유사도 파악하는 거 문제 5번만 과제로 이제 수행을 하고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중간고사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받길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